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해보죠. 월요일 수요일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저희 지금 진행하기 바로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두 분이 저랑 해서 앞에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한 말씀 한 말씀씩만 좀 듣고 가죠. 먼저 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동안은 사실 민심에 그렇게 잘 부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솔직하게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인사 쇄신은 큰 폭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주 요인 중에 하나 대부분의 조사에서 인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좀 민심을 아직 못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회 3대 시정연설에서도 개혁.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역시 인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 공석이고요. 그렇죠. 연금 문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도 복지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인사와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어야 되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용사 할머니도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양국 관계에 대해서 양보와 이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위안부 피해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는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견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변호사님께서? 네, 저도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초반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후에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한 부분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뭐 반성적인 고찰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쇄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이후에는 100일 동안 달려온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목록들을 나열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100일의 기자회견은 뭔가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10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기자회견이 앞으로의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반성과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뉴스를 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비대위 인선을 마쳤는데 무엇을 고려해서 인선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비대위원이 됐는지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전혜연 교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 나머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1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있고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6인의 경우에는 3명은 전현직 의원, 3명은 의원 출신이 아닌 원외 인사를 발탁을 했는데요. 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의 엄태영 의원, 비례대표 전주의 의원 그리고 강북 지역 재선 출신의 정량석 전 의원이 포함됐고 네. 원외 인사 출신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그리고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인원보다는 이 정도 인원으로 그렇죠. 출범을 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일단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에 되어 있고 지역별로 서울, 충청, 강원을 고르게 선정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지혜 의원과 이수희 시의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뭐 선수라든가 나이에 따른 청년,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비대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인가라는 식으로 의문을 포함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전 대표가 됐지만 그렇죠. 법적인 가처분 문제가 있는데 그와 그게 관련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심리가 모르지만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나와서 비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일단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통령 측근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는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이 인선을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구성된 비대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기존에 있어서 어떤 인사들이 뭐 서우남이라든지 영남 출신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호남 출신도 지금 3명이나 있고요. 청년들도 2명이나 있고 여성도 2명이나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춰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핵 간의 갈등이 지금 대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예.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거든요. 예. 주기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에 광주지검에서 일할 때 그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측근이라는 것만 있었으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 네.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지난달 그 대통령실에서 6급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게 또 뭔가 사적 관계를 이용한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는 그 아버지인 이 본인까지 비대위원으로 이제 발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비대위까지도 대통령실의 네. 입김이 많이 닿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지도부 구성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100일쯤에 맞아서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 윤심보다는 민심을 잘 반영하고 기존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안겨줬던 부분은 변하겠다라는 의지를 사실 그렇죠. 인선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선 좀 미흡하지 않나. 좀 기계적 균형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짚어주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말씀해 주셨듯이 인수위에서 전문위원 지내고 광주지법 특수부 검사고 무엇보다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불리다 보니 이게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비대위라는 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전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지금 그렇죠. 물론 뭐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이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어렵고 큰 기대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건 조 변호사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죠? 당대표가 이제 해임된 상황에서 그
여당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대위까지 꾸려진 상황에서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하거나 원내대표까지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에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당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비대위가 빨리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까지도 이번에 비대위 원내대표로 하면서 비대위까지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앞서도 이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그 당내 이견이 잠재적인 갈등으로 지금 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예정돼 있죠. 네, 오늘 3시에 지금 가처분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어제 SNS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문을 받겠다라고까지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신문을 하는 당일날 나오기도 합니다. 빠르면. 결과가. 네, 그런데 오늘 뭐 재판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오늘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큰 있나요? 일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날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네요. 이번 주 안에 뭐 추가적으로 신문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문기를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난다라고 단언하기는 단정할 수는 없군요. 예.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출범한 비대위가 잘 될지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두 분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인선도 물론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봐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캠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때는 사회통합, 국민통합,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역사적 문제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서 기존의 강성보수가 가지고 있던 약점으로 짚었던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도 성평등 문제, 근로자의 안전 문제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층이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뭐 당원이라든가 강령을 통해서 보완한다든가 그런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구성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과연 중도층을 포함해서 전 국민을 끌어안을 의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려는 건지에 대한 혼선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전체의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의 90점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 기소 분류와 관련돼서도 여야 합의를 했었는데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당내 소통이 전혀 안 됐다라는 방증인 거고 또 역설적으로 이 협상을 뒤집다 보니 과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믿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반발하면서 윤핵관을 직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의원들도 여러 가지 논란을 휩싸였습니다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재신임을 받은 건데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당장 여당 내에서부터 문제제기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대위라는 것이 이제 비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책위가 꾸려지는 것인데 지금 사실 비상 상황을 어느 정도 당에서 자초한 것이 있고 이것을 몇몇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이 비대위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당의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그런 지도부의 리더십이 발휘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네. 사실상 지금 비대위가 있지만 또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또 혁신위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와 혁신위 관계에서 혁신위가 당의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도 당의 혁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빨리 치를 수 있게 하느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하루 이틀 만에 봉합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지 비대위의 활동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개선이 됐는지를 좀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죠. 네,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정책이 과연 해당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직접 분석하고 평가해서 개선하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이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면요. 여가부나 각 지자체 성별 영향 평가 책임관이 검토 의견을 전달을 하고 각 기관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가부는 각 기관의 개선 사항을 취합해서 해마다 지금 성별 영향 평가 종합 분석 결과를 내는데요. 여가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이 법령 그리고 사업에서 총 3만 659건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 8,716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를 했고 그렇게 보니까 개선 건수가 전년도보다 거의 20% 정도 19.8% 증가를 했고 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년도보다 7.7%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가족의 출산 준비라든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긴 정책이 강화가 됐는데요. 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보통은 이제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쓸 수 그렇죠. 있게 됐는데 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을 해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요. 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그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그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을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가 말소되거나 뭐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한 점이 또 꼽히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 육아시설인 아이사랑 꿈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 뭐 내용을 면면이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부처별로 뭐 지자체별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육아휴직 내용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더해 주시죠. 원래는 이게 임신 중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당겨 쓰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 쓰는 건데요. 이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 이전에는 8살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만 그 2회에 걸쳐서 육아휴직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전에도 그 육아휴직을 좀 당겨와서 뭐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2회가 아니라 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좀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법은 이렇게 바뀌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선된 내용 중에 개선 완료된 것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것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정 교수님.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이 조산의 위험이라던가 임신 중에 굉장히 근무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요. 제가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는 법무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돼서 그 가해자들이 예전에 이제 이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뭐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떼서 다 다시 노출됐다고 놀리는 바 있거든요. 예, 저희도 방송 몇 번 해드렸었죠.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가해자가 열람하는 거 제한하는 거 제도는 현장에서 계속 문제제기됐던 부분을 잘 반영한 제도라고 그러네요. 보고요. 또 제가 주목한 부분은 성별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를 참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별영향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만든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대전광역시에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그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뭐 고용 및 생활 상담 그리고 안전 확보 및 사례 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군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혹시 적용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제도들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이것이 아마 좀 우수 사례 중심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할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계속 이런 부분 발굴을 하면 여가부에서 이렇게 추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수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가부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말씀 더 하시죠. 이게 계획을 수립한 게 이제 작년에 8,716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다 지금 개선 계획은 수립이 되었지만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이 중에 한 50%만. 52.4%만 이제 개선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여가부에서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겠네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남녀 단순히 한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구성원인 가정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